봅시다. 호르몬. 자,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돼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돼서 분비되기 때문에 분비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분비관 자체가 따로 없고, 그래서 직접 혈관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자,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고요. 부족하면 결핍증도 생기고 너무 많으면은 과다증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은 특정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하죠. 다른 기관에는 작용을 안 해요. 따라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이 없으면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더라도 무용지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샘, 외분비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분비관이 없냐 아니면 분비관이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하고 신경계의 작용을 비교를 해놓은 걸 보면은, 호르몬은요, 혈액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멀리 퍼져서 멀리 떨어진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신호를 화학 물질의 분비로 전달하기 때문에, 일단은 혈액 속으로 분비돼서 혈액에 흘러가는 속도만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의 작용보다는 전달 속도가 느려요. 대신에는 농도가 유지되면 효과는 지속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한다 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뉴런이나 시냅스를 통해 특정 세포, 신경은 특정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이 전기전도에 의해서 전달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보다는 전달 속도 자체가 빠르고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대신에 신경은 전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냅스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내분비샘. 그래서 대표적으로 뇌하수체 위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앞에서도 전엽, 후엽, 그 다음에는 갑상샘, 그 다음에는 부신에서도 다시 겉질하고 속질, 이자의 알파 베타 세포, 그 다음에는 정소, 난소가 바로 사람의 내분비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 얘는 생장 촉진해주죠. 그 다음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그죠?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겉질을 자극을 해주면 여기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죠.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근데 요거는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C상하부에서 아까 잠깐 설명했죠? 뭐 나옵니까? TRH 나오죠? 얘가 TSH 방출인자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요거에 의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에? 체내 삼투압 조절에 관여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는 거죠.
세포의 호흡을 촉진해서 정확하게는 체내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체온 상태에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분비가 돼요? 바로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부신인데, 부신 겉질은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부신에서도 겉질은 내분비계의 조절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질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속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분비계나 교감신경이나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뇌 안에 있는 간뇌 시상하부, 그 다음에 간뇌에서 직접 교감신경이 뻗어나와서 부신을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 속질에서 에피네프린도 혈당량 증가해주고 교감신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에 흥분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에피네프린하고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액 속 지질과 단백질을 뭘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요. 혈액 속 지질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당량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피네프린하고 글루카곤은 둘 다 표적기관이 어디냐면은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에서 뭐를요? 글리코젠을 뭘로 분해시켜준다?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혈당량 그 다음에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하는데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촉진한다. 이게 똑같아요. 에피네프린도 작용은.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당량을 줄여주는데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얘도 표적기관이 어디에? 간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돼서 간에다가 저장하는 과정 하나,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혈당량을 조직세포로 흡수시키는 작용을 촉진해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거 하나,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혈당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 무슨 작용? 계량작용으로 혈당량을 조절을 해준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계 질환이 이제 호르몬의 분비 과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에 해당이 되는데,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이 있고, 그 다음에는 표적세포의 인슐린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당뇨병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1형 당뇨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1형 당뇨예요. 그래서 1형 당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인데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에 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인슐린 주사를 맞든지 혈당량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음식물 섭취 조절, 식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얘는 보통 2형 당뇨는 약물 치료, 먹어서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센서티브, 민감성을 좀 높이는 약제를 써줘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결국에는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이 돼요. 그리고 혈액 속에 당이 많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요. 삼투압도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오줌이 자주 마려운 이유는 오줌 안에 농도가 높으니까 삼투압으로 체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줌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갈증과 식욕을 많이 느끼며, 이 시각이 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는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인증하고 소인증은 이제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생장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으면 거인증, 너무 적으면 소인증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성장이 멈춘 이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어요. 기능 항진증은 티록신의 분비가 과다한 거예요. 저하증은 티록신의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항진증이 되는데, 항진증이 되면은 너무 물질 대사가 많아지니까 대사량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체중도 쭉쭉 줄고 심박수량, 심장 박출량도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격이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뒤에 바제도병이라고 해서 눈이 돌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완전 정확하게 반대예요. 대사량도 줄고 동작도 느려지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 열을 못 내니까, 그 다음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심박수하고 심장 박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티록신을 먹어줘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티록신에 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체내외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의 일정 상태를, 체내의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이 바로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성은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같은 것들이 외부 자극에, 외부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량이 유지가 되게 해주는 게 바로 항상성에 해당이 되고요. 주로 내분비계나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는 대표적으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 피드백은 한 가지만 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종 호르몬 하나에 의해서만. 보통 피드백은 호르몬의 조절 원리예요. 호르몬의 농도 조절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과정의 산물, 그러니까 최종 산물의 농도가 높았을 때 이 농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기능이 작용을 하면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최종 산물의 농도가 높았을 때 그거를 더 높게 촉진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뭐라고 불러준다? 양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주는데, 보통은 일정 양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작용이 유지가 되겠어요? 음성 피드백이 주로 호르몬 농도 유지에 주요한 작용 원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 일어나는 게 시상하부에서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가 나오면 뇌수체 전엽에서는 TSH가 나오고,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와서 표적기관인 각 조직 세포에 작용을 해서 물질 자체를 높여주고,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시상하부에서 TRH를 줄이고, TRH가 줄어들면 TSH가 줄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티록신의 농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두 가지 요인, 즉 촉진과 억제 두 가지 원인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리작용에 대해서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해서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하고, 음성 피드백보다는 변동 범위가 더 작아요. 얘는 억제 원리만 있는 거지만 얘는 촉진 억제 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한 심장박동 조절 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한
혈당량 조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이 된다? 기량작용. 근수축 과정도 기량작용이에요. 왜? 한쪽이 수축하게 되면 한쪽은 뭘 해줘야 되니까? 이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기량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보통 공복 혈당이요. 100ml당 70에서 100 사이 정도가 공복 시 혈당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게 되면 혈당량이 쭉 올라가요. 그런데 체내 혈당이 혈액 100ml당 2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재흡수가 안 돼요. 100%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일부가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나 다른 기작에 의해서 혈액 속에 있는 혈당량을 낮춰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혈당량은 주로 이자에서 체내 혈당량을 직접 감지를 해서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 이자나 부신을 자극을 해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여기 나왔죠. 간 내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부신은 아까 얘기했죠.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하게 해주는 거고 자율신경이 이자에 있는 알파 베타 세포에 다 작용을 해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혈당량을 늘려줘야 되니까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기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보면 일단은 혈당량이 식사를 하고 나서 늘어나게 되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혈액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 그리고 저장을 함으로써 혈당량을 줄여주고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줄여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혈액으로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간으로 가서 간에 저장됐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거는 그럼 무슨 작용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혈당량은? 혈당량의 조절은 조절 원리가 두 가지 원리가 다 있잖아요. 촉진과 억제 원리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작용? 기량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봐봐. 혈당량이 정상 범위까지 낮아지면 음성 피드백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 혈당량의 조절은 기량작용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 인슐린과 글리코젠의 농도 조절은 뭐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거야. 즉 혈당량이라고 하는 전체 큰 틀은 뭐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 기량작용이에요. 촉진의 원리와 억제 원리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각 호르몬의 농도 조절은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알겠어? 혈당량은 뭐다? 기량작용. 각 호르몬의 농도는 뭐다? 음성 피드백. 알겠죠?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하고 모의고사에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원리를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 과정 중에 체온 조절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체온 조절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들 사이에는
다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효소는 생체 촉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는 체온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효소의 최적 활성 온도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체온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생명체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체온 유지는요, 체온 변화의 감지와 조절의 중추는 어디냐면은 바로 시상하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 설정 온도가 있어요. 그 설정 온도가 바로 정상 체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 제일 중요한 게 열 발생량. 이거는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체외로 열을 발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체온 조절 기작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시상하부가 체온 상승을 감지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시상하부에 설정 온도가 있어요. 이 설정 온도가 보통은 우리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 36.5도씨가 설정 온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체온이 높아지면은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고체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이 상태가 돼버리면은 신경계하고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일단은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피부에서 땀샘을 열어서 땀샘의 땀 분비를 촉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이 돼서 열 발산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해서 여기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고, 얘도 열 발산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을 내려줘서 설정 온도가 되면은 정상 체온이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시상하부가 설정 온도보다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요, 그 근떨림을 일러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고,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발산량이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까지 체온을 상승을 시켜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열 발생량을 늘리고 열 발산량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저체온 상태가 됐었을 때는, 저체온 상태에서는 보통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고체온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고체온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에 불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감신경의 활성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시상하부가 고체온 감지에서, 예,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요 부분에 해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신경계에 의한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열 발생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거는 결국에는 체내에 물질 대사 촉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체내 물질 대사 촉진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티록신의 분비가, 예, 늘어나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 양이 늘어나야 돼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리고 티록신의 분비 양도 늘어나야 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혈당량의 증가도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예, TSH를 저온 자극을 때 TSH를 늘려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을 늘려주고, 그
그다음에는 부신 속질,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에피네프린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혈당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늘려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근떨림도 같이 해서 열 발생량을 늘리고 열 발산량은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알아둬야 될 게 시상하부의 설정점이에요. 이게 봐봐. 시상하부에 설정 온도를 변화시켜주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36.5도씨로 되어 있는데 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내가 38도씨 정도로 올려버렸다라고 하면 지금 36.5도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체온이야, 고체온이야? 저체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설정 온도를 높여버리면 현재 체온이 저체온이 되니까 혈 체온을 높이는 기작이 일어나야 돼요. 알겠어요? 낮춰버리면 거꾸로 낮추는 기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조절은 ADH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혈장 삼투압은 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내의 시상하부가 삼투압 조절 중추로 혈장 삼투압을 감지해서 ADH의 분비량을 조절해서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는데 ADH의 표적기관은 콩팥이고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결국에는 수분 양을 늘려서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켜 줍니다. 근데 ADH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세 가지예요. ADH를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일단 첫 번째로는 높은 혈장 삼투압, 네, 두 번째로는 낮은 혈압. 왜 그러냐면은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높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수분을 재흡수를 하면 몸에 수분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은 혈액량. 비슷해요. 혈압이나 혈액량이나. 적은 혈액량. 요 세 가지가 ADH의 촉진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억제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혈압이 높으면은 ADH가 분비가 어떻게 되겠어? 잘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ADH에 의해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인과관계가 혈장 삼투압에 의해서 ADH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ADH에 의해서 결국에는 오줌의 삼투압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결과지 ADH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 거예요. 알겠어? ADH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일단 2점짜리부터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자, 항상성 2점짜리 5번 봅시다. 사람의 호르몬 A부터 C의 세 가지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A부터 C는 인슐린, 글루카곤, 항인형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있음과 없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거는 뭐예요? ADH죠.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글루카곤이죠. 그러면은 간은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인슐린이니까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그지? 자, 그러면은 혈당량을 감소를 시키는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여기만 A가 아니다. 여기서 뭐가 될지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한다. 근데 얘가
둘 다 있음이 나올 수는 없죠. ADH 기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없음, 요거이 있음. 이렇게 될 거고, 있음, 얘, 있음, 얘, 없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A가 뭐가 돼야 돼요? AD, H.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얘가 글루카곤, C가 인슐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자에서 분비된다. 이건 맞겠네. 그죠? 그 다음에 B는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이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표는 사람 A부터 C의 혈중 호르몬 기억부터 디귿의 농도를 정상인하고 비교해서 나타냈는데, 하나는 갑상샘, 치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중 서로 한 곳에서만 이상이 생겼고, 모두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대요. 자, 그러면 모두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정상보다 높은데 하나만, 그러면은 봐봐. 이게 갑상샘 이상이면 원래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TSH하고 TRH가 둘 다 줄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서 뇌하수체 이상인 거는 누구에 해당이 되겠어요? 뇌하수체 이상인 거는 둘은 안 나오고 하나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티록신이 많으면, 만약에 이렇게 봐야지. 봐봐. TRH, TSH, 티록신인데 순서가 C상하부 이상이면은 얘가 많이 나오고, 그럼 얘도 많이 나오고 얘도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셋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많이 나오면 얘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C상하부 이상이면 얘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치? 그럼 셋 다 플러스가 되는 게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뿔뿔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 B가 어디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C상하부. C상하부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많이 나오고 하나만 안 나오는 거면 누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갑상샘 이상이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은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와서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가 갑상샘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를 마이너스로 보고. 그러니까 기억은 뭐에 해당이 돼야 돼요? 티록신. 네. 그 다음에 얘가 C상하부 이상이니까 얘는 티록신이 많이 나오고 둘 다 이상. 그러면은 얘는 뭐 이상해야 돼요? 뇌하수체 이상해야 되겠지. 뇌하수체가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많이 나오면은 얘가 적게 나와서 얘도 적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둘이 많아야 되고 하나만 적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누구예요? TRH, 여기 TSH.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순서대로. 따라서 니은은 TRH다. 맞죠? 자, 그 다음, 니은이 TRH가 아니라 TSH구나. 틀렸고. B는 C상하부 이상이 생긴 사람이다. 맞죠? A, C에서 모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티록신의 농도 과다니까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네. 따라서 틀렸죠. 그 다음에 19번. 표는 정상인과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에 이상이 있는 두 환자 A, B에서 정평상시하고 항해 호르몬 투여 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거예요. 자, 정상인 1.5보다 ADH 투여하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 봐. 평상시하고 ADH 투여해도 똑같은 걸로 봐서는 이건 뭐예요? ADH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죠. 이거는 ADH가 아예 적게 분비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왜? 투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줌 생성량이 줄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A는 1.5보다 적어야지. A는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환자가 아니라 반응을 안 하는 환자인 거죠. B의 혈장 수함탑은 평상시가 ADH 투여시보다 당연히
높아야죠. ADH 투여를 하면 어떻게 되니까? 수분이 재흡수가 되니까. 오케이?